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용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 1522-6648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그거 알아? 박대리가 군뱅이를 먹는다며? 홍보팀 오과장도 군뱅이를 먹는다는데? 우리 회사 유명 애주가는 다 먹네? 군뱅이를 먹는 게 아닙니다. 술친굼을 먹는 겁니다. 한의사가 인정하는 간에 좋은 국산 군뱅이, 거기에 헛개, 강황, 울금까지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이 모두 들어갔습니다. 구기가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술친굼!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친구 술친굼. 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입니다. 네. 언제 어디로 가시냐 이거 묻지 않고요. 교수님 지금까지 다니신 휴가지 중에서 여기 정말 잘 왔다. 다른 사람에게는 알려주기 싫다. 네. 하는 휴가지 알려주십시오. 글쎄 일단 제가 이 직업이 선생이어서 그런지 예. 휴가 개념이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방학이 워낙 기니까 휴가 개념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명료하지가 않습니다. 늘 휴가인 것 같기도 하면서 늘 휴가가 아닌 것 같기도 한 그런 어정쩡한 상황이 있는데 지식인하고 건달들이 주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식인과 건달 사이 그 어디쯤에 제가 위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휴가지는 아무래도 고향 근처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 지리산. 네,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다른 사람들이 찾지 않는 또는 알지 못하는 작은 계곡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예. 요즘엔 그곳마저도 다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하고 우리 가족들만 아는 고즈넉한 계곡이 있긴 있는데 너무나 후미진 곳에 있어서 예. 다른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지는 않고요. 예. 좋은 사람과 함께 시간을 할 수 있는 곳이면 뭐 멋진 휴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어디 SNS에서 본 것 같은데 어떤 젊은 여성 직장인이 여름에 휴가 어디 멀리 가지 않고 네. 자기 자취방에서 남자친구하고 2박 3일 동안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뭐 그런 글을 올려서 그렇지. 이거 뭐 굳이 어디 가야 휴가가 아니지. 좋은 사람하고 같이 함께하는 게 그게 최고의 휴가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또는 뭐 좋은 책 몇 곳만 있으면 어디든 훌륭하고 멋진 휴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요. 교수님, 그 휴가지에서 읽을 만한 책입니까? 오늘 소개해 주시는 책이? 네, 맞습니다. 이제 전혀 안 보고 얘기하는데도 뭐 다 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할 것인지, 무슨 책을 고를 것인지 다 들킨 기분입니다. 저도 역시 건달과 지식인 그 중간쯤에 있습니다. 조금 더 건달 쪽에 가깝지만은. 오늘 뉴스 건달 이래도 되겠네. 예, 뉴스 건달 아주 좋습니다. 근데 원래 건달이란 말이요. 예. 인도의 그 올해 고전어에서 온 말인데. 예. 간달파. 간달파 해가지고. 예. 이슬만 먹고 사는 아주 멋진 신선 같은 사람을
건달이라고 했죠. 예. 근데 우리 한국어에서 이게 전용되면서 건달 하면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긴 한데 멋진 건달들이 많습니다. 우리 김 PD는 내가 보기에는 뭐 멋진 건달 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그 책 제목이 어떻습니까, 교수님? 네, 오늘은 프랑스의 철학자 피에르 쌍소가 쓴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아이고 이름 참 좋습니다.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 네, 벌써 4권이나 간행됐는데요. 1, 2, 3, 4 이렇게 지적 표현으로 가득한 철학적 명상록쯤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페이지 넘기기가 아까울 정도로 한 구절 한 구절이 아주 절절하게 와닿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바쁘게 살지 한 번쯤은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 게으름에 관한 또는 느림에 관해서는 많은 철학자나 사상가들이 이미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이 마르크스의 사위 이름이 폴 라파르그입니다. 이 폴 라파르그라는 사람이 쓴 게으를 수 있는 권리 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게으를 수 있다는 그 권리를 근대인들, 자본주의 사회의 근대 현대인들은 다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 게으름의 복권을 얘기한 책이고요. 그리고 영국의 철학자 버틀란드 러셀 있잖아요. 러셀이 쓴 책도 게으름에 대한 찬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게으름 자체를 터부시하거나 금기시하거나 부정적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게으름이 갖고 있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를 발굴해내는 그런 얄팍하지만 아주 깊이 있는 책도 있고요. 또 밀란 쿤데라라는 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작가 있죠. 쿤데라가 쓴 느림이라는 장편 소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느리다, 뭐 게으르다 이러면 이 빠른 시대에 결격 사유가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기 쉬운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인간의 생명 자체를 말살한다고 이 저자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칠 줄 모르고 일하고 속도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생명의 왕국, 이때 생명이란 뭐 육체적 생명뿐만이 아니고 정신적 생명까지 아우른 표현일 텐데 이런 생명의 왕국을 피폐하게 만드는 폭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 들으니까 우리 김필 좀 뜨끔하시죠? 아, 그렇습니다. 네, 워낙 바쁘게 지내서 물론 이제 이 바쁜 와중에도 그 리듬을 타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풍요롭게 느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제가 이 책 고른 이유는 일단 휴가지에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천천히 읽어도 좋을 만큼 시적이면서도 난해하지 않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책이긴 하지만 동시에 우리 한국인과 한국 사회를 비판하는 책으로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우리는 개인적 차원에서나 국가적 차원에서 너무너무 바쁘게 살죠. 바쁘게 살아왔고 뭐 개인적 차원에서는 빨리빨리란 말이 거의 뭐 격언처럼 돼버렸고요. 이 국가적 차원에서만 봐도 압축 고도 성장이라고 해서 남들이 몇백 년 동안 해온 일들을, 과업들을 우리는 불과 몇십 년 만에 후다닥 해치워버렸잖아요. 그리고 4대강 프로젝트라는 어마어마한 강 죽이기를 불과 몇 년 만에 싹 해치우는 그런 속도전에 아주 익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천히 걸으면서 느릿느릿하게 생각하고 내 내면에 어떤 그 그림자들이 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다시 그려보는 그런 시간들을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거꾸로 읽으면은 우리가 왜 이렇게 바쁘게 살지? 우리 나라는 왜 이렇게 허둥지둥대면서 숨가쁘게 매진해 왔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목차만 잠깐 보면은 어떤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기 위해, 그리고 한가로이 거닐기, 그리고 남의 얘기를 잘 듣기, 꿈꾸기, 기다리기, 그리고 포도주 한 잔의 지혜, 뭐 이렇게 쭉 챕터가 이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왔는데 한 번쯤만 좀 돌아보자. 이렇게 바쁘게 살아서 우리가 과연 성취한 게 무엇인지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집니다. 내가 이 책에서 고른 뭐 수없이 많지만 고른 몇 구절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느리게 사는 능력들을 박탈당한 게 사실은 근대화의 진전과 함께인 것 같아요.
사실 조선시대 선비들의 삶만 해도 뭐 우리의 삶의 조건이 워낙 달랐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은 대단히 느리면서도 여유가 있었죠. 예. 우리는 이런 여유마저도 이 근대화 시대, 산업화 시대 다 빼앗겨버린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세기 후반은 문화가 요구하는 것들에게 이제까지보다 훨씬 더 많은 힘을 부여했다. 인류의 번영기였던 이 시기에 한 가지 분명하게 밝혀진 것이 있으니, 즉 인간이 경제적 번영만으로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는 사실과 가장 기본적인 욕망들이 실컷 채워지면 마침내 또 다른 열망을 바라게 된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경제적 위기까지 한술 더 떠서 문화의 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해주었다. 생산을 통해 에너지를 모으는 일이 불가능해진 시대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생산을 강요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활동적인 생활 전선에 뛰어드는 시간이 점점 지체되고 있는 젊은이들과 조기 은퇴를 하고 있는 그들의 선배들은 강요된 무의를 이용해서 자신을 위한 문화 교양을 쌓고 그들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일에 몰두할 것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풍요로움으로부터 거절당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적은 것을 가지고 대신 질 높게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 지나치게 비만했던 지나간 시대를 후회하지 말자. 정신의 높은 봉우리를 올라가려면 날씬해질 필요가 있을 테니까. 네,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이 산업화와 함께 우리가 풍요를 향유한 건 맞죠. 근데 물질적 풍요는 분명해 보이지만은 우린 정신적으로 점점 더 빈곤해 왔다는 거죠. 그 이유가 게으를 수 있는 권리 또는 느림의 미학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피에르 쌍수는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쯤에 읽어드린 정신의 높은 봉우리로 올라가려면 날씬해질 필요가 있다는 말은 한 번씩 곰곰이 되새겨볼 만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느림이나 게으름만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때로는 빠르기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생동감 있게 일을 진행할 필요도 있겠죠. 또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어야 할 테고요. 그러면서 이 피에르 쌍소는 느림과 빠름의 교직이란 말을 합니다. 교직? 예, 교직. 짠단 얘기죠. 서로 이렇게 얽어서 짠단 얘기입니다. 뭐 방직할 때 직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엇갈릴 교자에다가 짤 직자죠. 사실 이게 중용을 취한다는 말과는 좀 다르게 빠름과 느림이 어우러지는 삶을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잠깐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느림은 그 자체만으로는 그다지 선호할 만한 미덕으로 승격시킬 수 없다. 아마도 가장 좋은 방법은 느림과 빠름을 적절히 교대해가는 것이리라. 또한 이상적인 느림을 위해서는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파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시의 한 요소가 될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거의 무의미한 것에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때까지, 또한 불확실한 것마저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도시를 점차적으로 흡수해가며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파악하는 일에 마냥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는 안 된다. 미리 시간을 정해놓고서 짧은 기간 동안 날아갈 듯이 뛰어다니면서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의식한 채 수많은 이미지와 감각과 귀에 들리는 말들을 조심스럽게 모아가면서 파악해야 한다. 그것은 독서를 하는 태도와 비슷하다. 몇 번씩이나 되풀이해 읽으면서 텍스트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재검토하고 쉼표 하나, 주석 하나까지도 세심히 살펴보는가 하면 어떤 때는 전속력으로 돌격해 나가기도 하고 또 행복감을 느끼며 저자보다 앞서가기도 하고 혹은 저자의 뜻에 비추어 봤을 때 혹시 엉뚱한 길을 걸어온 것은 아닐까 하는 조바심에서 오던 길을 되짚어 보기도 하는 그런 독서 말이다. 네, 여기에서 우리 피에르 쌍소는 느림과 빠름의 교직을 책 읽기에 비유를 하네요. 그러니까 때로는 뭐 건너뛰듯이 빨리빨리 읽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음미하면서 전체를 파악할 때도 있죠. 읽다 보면은 또 저 앞으로 돌아가서 무슨 내용이 있었지 살펴볼 때도 있고요. 우리의 삶도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냥 앞만 내다보고 돌격하듯이 삶을 산 사람들에게 남은 것은 참담한 죽음밖에 없다고 피에르 쌍수는 얘기합니다. 죽음을 깊이 있게 의식한다면 지금 현재 삶의 느림의 의미들을 계속 새겨 넣어야 한다는 게 저자의 얘기인 것 같아요. 또 그냥 지나가기 아까워서 그런데
도시와 관련해서도 아주 멋진 문장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 우리는 도시들을 너무나 빨리 만들고 너무 빨리 부수고 이러잖아요. 예. 난개발이라고 얘기하듯이 정말 오래된 도시를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세월의 때가 묻은 그런 도시들을 보기가 쉽지 않은데 전국 어디를 가나 비슷비슷한 집들이고요. 비슷비슷한 교회, 비슷비슷한 마트, 뭐 비슷비슷한 광장, 또 비슷비슷한 가게들. 예. 그런데 각 도시들이 세월의 흐름에 때가 끼면서 그 도시만의 향수를 간직하려면은 느린 시간을 통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 마치 포도주 한 잔이 깊은 향을 발산할 때까지 오래된 느릿느릿한 시간이 필요하듯이 그렇다는 얘기죠. 도시도 도시지만은 또 한국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데 너무 빠르기도 하죠. 예. 참 빠릅니다. 빨리 먹고 빨리 마십니다. 빨리 취하고 빨리 헤어지고 예. 이러는데 이 책의 저 마지막에 보면은 먹고 마시는 일에서는 정말 느려야 된다라고 저는 강조를 합니다. 사실 그 서양 사람들하고 술을 마시거나 이러다 보면은 또 식사를 하다 보면은 너무 느려요. 그 사람들은. 정말 많은 얘기들을 하고 제가 아는 친구 얘기를 들으니까 프랑스 친구인데 식사 시간이 보통 1시간에서 3시간이라고 합니다. 온갖 얘기들을 다 하고요. 동네 얘기, 마을 얘기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삶의 얘기, 또 그 과정에서 철학적인 논의들이 오가기도 하겠죠. 가끔씩은 천천히 마시면서, 천천히 먹으면서 많은 얘기를 깊이 있게 하는 것도 느림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과 연결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 이 부분만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자. 그 일을 단순한 기본적인 욕구로 축소시킬 수만은 없을 듯하다. 그 일에 모든 열정을 쏟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들이 먹고 마시는 일에 전념하는 까닭은 이보다 조금 더 문화적인 욕구를 아직 의식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런 욕구에서 아직 만족감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때로 그런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고기와 소스, 그 밖에 사람에게 영양소와 원기를 제공하는 모든 구체적인 물질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매혹당해 가는지를 볼 수 있다. 그들은 식탁에 앉는 순간 자기 앞에 놓인 접시의 존재에 온통 집중한다. 그리하여 세상의 소란스러움에도 세상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에도 전혀 관심을 주지 않는다. 식탁 의자에 무게를 실은 채 그들은 식물성 요소와 동물성 요소의 상보성 안에서 자신의 생명이 존속함을 의식한다. 그러면서 자신도 이 세상을 이루는 한 요소가 되어가며 소화 과정의 느린 리듬에 맞출 준비를 한다. 네, 이러면서 뒤에 이 먹고 마시는 것과 느림의 미학을 아주 절묘하게 결합시켜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느림의 의미를 이제 우리는 근면하지 않은 거, 불성실한 거, 이런 식으로 단정하다시피 했는데, 다시 그 의미를 또 되새겨보게 됩니다. 네. 피에르 쌍소의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 저는 이번 휴가에 만약에 시간이 허락된다면은 완행열차 타고 한번 다녀보고 싶어요. 네, 그 완행열차도 타시고 예.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도 가방에 넣으시고 조금 천천히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예. 우리 브리핑의 퀄리티가 더욱더 높아질 거라고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예. 사실 느리지 않고서 창의적일 수가 없죠, 사실은. 시베리아 횡단열차 타고 한 보름 정도 가신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바로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맞습니다. 예,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를 짚어주셨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2017년 쿨 썸머 바디로직 라이트 출시. 통기성이 좋아 땀 걱정 없이 한여름에도 쾌적하게. 입은 듯 안 입은 듯 가벼움의 신축성은 그대로.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라이트. 유산균은 똥만 잘 싸게 해주는 게 아니야.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그런데 아무 유산균이나 사 먹으면 되겠어. K-웰팜의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봐.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하루 한 알만 먹으면 프리미엄 생균 100억마리가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거야. 후덜덜 100억마리? 빨리 먹어봐야지.
네이버에서 KY팜을 검색하시거나 EJ몰에서 찾아주세요. 문의 전화는 010-5220-7924.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그 아호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고 족보에 오른 이름이 있어요. 족보에 오른 이름. 그게 뭡니까? 그걸 아호처럼 불렀던 것 같은데. 예. 바다 해자의 길영자입니다. 해영. 예. 해영 정선태 선생. 이렇게. 예. 우리라며, 우리. 우리. 예. 제가 또 새롭게 장명해 드렸는데, 저도 이제 제가 지은 아호가 있습니다. 네. 소나무가 얼마나 오래 삽니까? 길게 살자. 소나무 송자에 길장자에서 송장 김용민입니다. 예. 왜 이러세요? 저는 사실 모든 꼰대적인 것들 있지 않습니까? 모든 그 현학적인 것들을 비웃는 즐거움에 삽니다, 교수님. 지식인들이 무척 싫어하죠. 그래서 저를. 교수님 말고는. 그러니까 나는 지식인 축에도 못 낀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교수님 빼놓고는 모든 지식인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왜 그러십니까? 교수님도 싫어하시나 보죠? 아마 비슷할 겁니다. 예. 제가 사실 우리 교수님께 이제 새롭게 또 김용민 브리핑의 모체 7시간 행불근의 새 이름을 요청드렸는데 오늘 아주 멋진 이름을 정해 주셔가지고 조만간 제가 대대적인 CI 선포식과 함께 사명 제 선포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입니다. 예. 그 이름에 관련해서는 또 CI가 선포되는 대로 소상한 또 설명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제 7시간 행불근의 시대는 끝나고 새로운 이름으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이라는 이름은 뭐 바뀌진 않습니다. 네. 교수님, 저 오늘 어떤 책 만나볼까요? 네, 오늘 강경애 선생이 쓴 인간 문제를 읽을 텐데요. 그 전에 어제 제가 나눔의 집에 계시던 김군자 할머니가 세상을 버리셨다는 소식을 접했어요. 예. 아직 제대로 된 사과도 받아내지 못하고 한일 간의 관계는 꽉 막힌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예. 새로운 세상에서 좀 환한 마음으로 지내시지 못하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걸 생각하면은 가슴이 아픕니다. 김군자 할머니는 1926년 강원도 평창에서 태어나셨다네요. 그러다가 17살에 중국 길림성 훈춘에 있는 위안소로 강제 동원됐습니다. 아이고. 그러다가 일본군 성노리개 생활하다가 몇 번씩이나 벗어나려고 탈출을 했대요. 예. 근데 실패로 돌아가고 그때마다 가혹한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런. 그런 후에 그 왼쪽 귀가 들리지 않는 장애를 안고 긴 세월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김군자 할머니는 김군자 할머니 개인이 아니라 우리 일본군 성노예 할머니들 다 그렇습니다만은 하나의 역사적 고통을 온몸으로 간직하고 있는 하나의 기호입니다. 예. 근데 이 기호의 의미들을 읽어내는 것은 구대들의 몫이겠죠. 기호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그 신체에 새겨진 깊은 고통의 기억들을 우리 할머니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다시 읽어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더욱 우리가 놀랄 만한 것은 이분들이 그런 개인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의 상처와 고통들을 생생하게 증언했다는 거죠. 그 증언을 통해서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이 인류사에 저지른 반인륜적 행위들이 표면화하기 시작했죠. 그분들의 이 용기가 없었다면은 이런 일본 제국주의의 폐악질들은 상당 부분 또 은폐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해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인간 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맹문제 선생의 시집을 소개해드렸잖아요. 예. 이 맹문제 선생이 이 할머니들에게 아주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벌써 3년 전인가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조약이니 뭐니 하는 걸 맺어서 발칵 한번 뒤집어진 적이 있었죠. 예. 그때 즈음에서 쓰신 시 한 편 읽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과를 내밀다라는 시집에 실려 있습니다. 제목은 용서에 대하여입니다. 용서는 보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용서는 아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용서는 초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용서는 성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용서는 치료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용서는 화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용서는 긍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용서는 미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용서는 승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용서는 대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용서는 위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용서는 동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용서는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용서는 희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용서는 전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용서는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네, 이렇게 용서는 뭐뭇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쭉 얘기합니다. 예. 뭐 보상이나 아량이나 초월이나 화해나 대우나 위안이나 희망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여긴 가해자의 철저한 사죄와 그에 따른 응분의 조치가 따르지 않으면 용서라는 것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죠. 예. 근데 그럼에도 일본은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이와 관련해서 일본 현대사의 비굴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줄 압니다만은 일본으로부터 제대로 된 그 사죄를 받아내지 못하면 이 할머니들은 숨을 거둔 후에도 아마 눈을 감지 못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대통령이 직접 만나 뵀다고도 하죠. 예. 그리고 직접 조문을 전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아직도 모자랍니다. 더 치밀하게 일본 제국주의 사생아들이 지배하고 있는 일본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아내지 않으면은 이 깊은 상처의 기호는 제대로 독해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네, 우리 김군자 할머니의 영복을 빌면서 맹문제 시 먼저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맹문제의 용서에 대하여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강경애 선생의 인간문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인간문제는 1934년에 발표된 장편 소설입니다. 한국 노동문학의 우뚝한 봉우리죠. 1학년 학생들에게 이 소설을 읽히면 참 힘들어해요. 자신들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시대이기도 하고 말이 좀 어렵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자신들의 삶과의 관련성이 긴밀하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 문제를 읽다 보면은 저는 그 여공의 탄생이란 말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뭐 한국의 산업화업 과정이 속도 그렇지만은 일본 식민지 시대에도 이른바 약탈적 근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이 착취가 극에 달했었습니다. 물론 뭐 남성 노동자도 예가 아니겠지만 여성 노동자들은 2중, 3중의 식민지 억압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 선비가 있습니다. 예. 이 선비는 그 원소 마을이라는 시골에서 살다가 지주의 이 성적 착취를 견디지 못하고 인천에 있는 방적 공장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곳에서 여공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바 공순이라고 얘기하는 따옴표 치고 공순이라고 하겠습니다마는 공순이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 생활이 열악할 수밖에 없겠죠. 생활 환경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저임금의 아주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또 감시원들의 감시 속에서 힘겨운 나날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함께 그 시골에서
도망친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첫째라는 동무가 있습니다. 그 동무와 함께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투쟁에 나섭니다. 그러다가는 결국은 폐병으로 숨지고 만다는 이야기인데요. 예.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기에는 대단한 무게를 간직한 그런 소설입니다. 예. 사실 한국 노동문학은 70년대에도 아주 왕성하게 그 힘을 발휘하는데요. 그 뿌리는 30년대 노동문학에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빛나는 작품이 인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농촌이 분해되면서 농촌이 해체되면서 자기 삶터를 잃어버린 젊은이들이 도시로 향합니다. 그 도시의 어떤 휴양한 불빛들은 끝없이 자신들을 외면하고요. 정말 척박한 열악한 노동 환경 속으로 던져지고 그 환경 속에서 간신히 자기 목숨을 이어갑니다. 그러다가 여러 계기를 통해서 의식이 깨어나고요. 노동자로서의 각성에 이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살아가야 할 방향들을 모색하죠. 그게 바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확보하는 투쟁의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강경에는 인간 문제뿐만이 아니라 소금이라는 그 빈민촌의 삶을 그야말로 생생하게 그린 작품이 있고요. 또 가난한 지식인들의 애환을 그린 원고료 200원 같은 뛰어난 작품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성 작가 중에서는 식민지시대 노동자 빈곤층의 문제들을 가장 리얼하게 그린 작가로 이름이 높고요. 예. 북한과 남한에서 동시에 존경받는 그런 작가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요즘 그 최저임금 문제를 둘러싸고 이른바 보수 언론, 이게 보수 언론도 아닙니다. 뭐 제 생각에는 금수 언론 어떻습니까? 금수 언론. 예. 그 화장지를 8만 대장경이라고 하는 게 낫지. 그런 신문들을 신문이라고 하는 건 참 언론에 대한 모독이 아닐 수가 없죠. 예. 어떻게 이렇게 논조가 바뀌는지 모르겠는데 이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뭐 공무원보다 월급이 많다는 등 대기업 사원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등 우리 경제가 그야말로 거덜날 거라는 등 별별 소리를 다 합니다. 이런 거야말로 유언비어입니다. 그건 우리 이완배 기자가 뭐 정확하게 짚어주셨고 또 앞으로 그럴 줄 압니다만은 우리 인간 문제를 읽으면서도 사실 인간의 삶의 기본적인 조건이 무엇인지를 한 번쯤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인간 문제잖아요. 이 인간 문제의 핵심은 먹고 사는데, 그러니까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던 대로 먹고 사는데 걱정 없고 되기 싫은 놈들 좀 안 보고 정당하고 공평한 세상이야말로 인간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런 최저임금이라는 것도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되는데 모든 걸 그냥 자신의 이해관계로만 환원해서 대기업에 아주 굴종하는 노예의 태도로 기사들을 쏟아내는 거 보면은 참기가 어려워요. 예. 가끔씩 참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인간 문제를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문학의 고전입니다. 이 소설의 여러 곳에 정말 빛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만은 결론 부분,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공이 선비라고 했잖아요. 예. 선비가 숨을 거두고 난 다음에 오랫동안 몰래 사랑했던 그 첫째라는 동무가 등장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첫째는 눈을 부릅쓰고 선비를 바라보았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사모하던 저 선비, 아내로 맞아 아들, 딸 낳고 살아보려던 선비. 한 번 만나 이야기도 못 해본 그가 결국은 시체가 되어 바로 눈앞에 놓이지 않았는가. 이제야 죽은 선비를 옛다 받아라 하고 던져주지 않는가. 여기까지 생각한 첫째의 눈에는 불덩이가 펄펄 나는 듯하였다. 그리고 불불 떨었다. 이렇게 무섭게 첫째 앞에 나타나 보이는 선비의 시체는 차츰 시커먼 뭉치가 되어 그의 앞에 칵 가로질리는 것을 그는 눈이 뚫어져라 하고 바라보았다. 이 시커먼 뭉치, 이 뭉치는 점점 크게 확대되어 가지고 그의 앞을 캄캄하게 하였다. 아니 인간이 걸어가는 앞길에 가로질리는 이 뭉치, 시커먼 뭉치, 이 뭉치야말로 인간 문제가 아니고 무엇일까? 이 인간 문제, 무엇보다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인간은 이 문제를 위하여 몇 천만 년을 두고 싸워왔다. 그러나 아직 이 문제는 풀리지 않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 앞으로 이 당면한 큰 문제를 풀어나갈 인간이 누굴까? 네,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예. 이 부분을 읽다 보면은 전태일 열사를 떠올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야말로 자신의 몸을 태워서
노동자가 안고 있는 인간 문제를 절규한 우리 한국 노동운동사뿐만 아니고 한국 사상사의 상징이죠. 그 앞에 이 전태일 열사가 분신하기 대략 60년 전에 선비라는 여성 노동자가 숨을 거두었고 그 앞에서 첫째라는 친구는 인간 문제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묻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기회가 또 있을지 압니다만은 우리 세대까지만 해도 누이들, 그러니까 여성 노동자들을 착취해서 삶을 꾸려왔죠.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 누이 둘이 공부 좀 한다는 동생에 치여서 국민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이 공장으로 가야 했습니다. 선비 얘기가 뭐 남의 얘기가 같지 않은 것도 제 개인적인 삶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세대는 이런 경우가 아주 많을 줄 압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 속죄라고 하긴 뭐하고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또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예. 근데 왜 여성들을 어리건 또 나이가 들건 성적 놀이개로 생각할까요? 어머니의 성인데 왜 그럴까요? 전 참 그 시대나 또 지금처럼 성범죄, 성추행의 대상으로서 여성을 대상화하는 이런 시대에나 참 납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쉬운 문제는 아닌데 금방 떠오르는 생각을 말씀드리면 남성들의 보이지 않는 지배 욕망, 아주 저열한 지배 욕망이 겉으로 드러난 경우가 많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자신의 내면에 충실한 사람들에게는 뭐 여성이든 남성이든 인간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여성이 하나의 대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성차별이라는 게 모든 국면에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고요. 그걸 넘어서기가 이렇게 어려운 모양입니다. 사실 임금 차이라는 것도 성별에 따라 많이 다르잖아요. 그뿐만 아니고 경력 단절 문제도 그렇고요. 여러 차원에서 이 문제는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우리가 그 고빗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전향적으로 서로가 함께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뭐 저나 김 PD나 개인적으로도 많이 애를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교수님 뭐 이게 사적인 얘기지만 우리 누님들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네, 저희 누이들 두 분 다 잘 사십니다. 제가 이번에 김영주 노동부 장관 후보자 있지 않습니까? 그분 생각하면서 저희 큰 누이를 많이 생각했어요. 늦지막히 못했던 공부가 하고 싶어서 고등학교 검정고시, 대학 검정고시를 다 이렇게 치르고 방송통신대학을 딱 4년 만에 졸업하셨습니다. 아이고, 야, 부지런히 하셨군요. 얼마나 갈증이 심했겠습니까? 공부를 향한 갈증이. 뭐 고맙고 미안할 따름이죠. 아마 이런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전 김영주 후보자가 아닌가 싶은데 그 이력을 잠깐 봤더니 농구 선수 생활을 하다가 은행 직원으로 들어갔다가 금융노조 활동을 왕성하게 했다 그러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방송통신대학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더군요. 역시 문학을 공부한 사람이어서 노동정책이나 노동에 관한 문제 그리고 여성 노동에 관한 문제도 지금과는 다르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정선태 교수님이 있기까지 이렇게 또 희생하시고 여러 가지로 헌신하신 우리 교수님의 두 누이분께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누이들께도 박수를 보냅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고민을 넣어주는 친구 쇼한 침대. 쇼한 침대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편안한 저자리의 친구 쇼한 침대. 그렇게 편안하니? 업계 최초 2주 체험 정책으로 유명한 쇼앤 침대. 더 편한 천연 통가죽 면피 소파도 출시하였습니다. 전시 체험장으로 오세요. 더 많은 혜택이 기다립니다. 어디에 있다고? 딴지마켓에 있네. 검색창에 쇼한 침대.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우리 정선태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책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프란츠 카프카의 아주 유명한 소설 변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변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변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변신 이야기라는 고전 작품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그건 로마 시대에 나온 그 신화죠. 예. 전혀 다른 것이고요. 네,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예. 변신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한 책 아닙니까? 아, 물론입니다. 우리 오래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오비디우스의 변신도 예. 그리스 로마 신화의 하나의 원형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고전이죠. 예. 자, 오늘은 그 변신 이야기가 아니라 카프카의 중편 소설 변신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네. 이 변신은 워낙 유명해서 읽으신 분이 많을 줄 아는데 요즘 가족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한 개인이란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이 소설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은 첫 문장이 워낙 유명합니다. 예.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볼까요? 그레고르 잠자는 어느 날 아침 불안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이 잠자리 속에서 한 마리 흉측한 해충으로 변해 있음을 발견했다. 네, 이렇게 시작되는 첫 문장입니다. 예. 아마 20세기 세계문학사에서 가장 전율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첫 문장이 아닌가 싶어요. 어때요? 우리 김 PD도 이런 생각 해보셨을 텐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벌레로 변한다면은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그 모습은 어떨까?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텐데. 저는 뭐 바뀐다면 돼지로 바뀌지 않을까 그 생각밖에 안 해봐서 예 벌레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네, 여기 주인공이 그레고르 잠자인데요. 영업사원입니다. 예.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 누이 동생 크레테 이 세 가족을 부양하는 직장인이죠. 예. 근데 뭐 우리 직장 다니는 사람 잘 아시겠지만 언제 일자리에서 쫓겨날지 또는 무슨 일이 생길지 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런 근대인들, 현대인들의 불안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가족을 부양하던 우리 그레고르 잠자가 어느 날 흉측한 해충으로 바뀌는 이유도 이런 불안과 소외를 견디지 못해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부모가 진 빚도 갚고 그리고 한 5, 6년만 일하면은 내 인생도 어떤 전환점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그 영업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그렇듯이 많은 경우 자신의 직업에 100% 만족하는 경우란 대단히 드물잖아요. 그레고르 잠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매일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면서 물건을 팔고 보험을 팔고 해야 했으니까 얼마나 그게 힘겨웠겠습니까. 그리고 인간관계라는 것도 이렇게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었겠죠. 모든 것이 돈으로 매개되는 관계인데 거기에 사람끼리 만나는 깊은 그 내면의 감정선이 통하는 그런 관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힘들하다가 또 가족을 다 부양해야 한다는 그 무게 때문에 힘겨워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퇴행적인 상태, 그러니까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벌레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이 쫓겨났을 때 그 사람의 심리 상태가 어떠할지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할 때 그 사람의 존재 의미가 얼마나 왜소해질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그 현대인이나 근대인들이
이 자본주의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본래 모습을 잃어가고 불안과 소외의 고통 속에서 서서히 추락해가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그레고르 잠자의 변신, 그러니까 해충으로 변신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예. 이 소설을 읽다 보면은 카프카의 통찰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오랫동안 그 소름이 끼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을 정도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가족들이 일자리 잃었을 때 갑자기 변합니다. 이런 건 뭐 인지상정이라 하기에도 너무 어려운데 여기에 카프카의 그 가족제도에 대한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장 친밀한 사회인 가족이라는 것도 결국은 돈으로만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비판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이 그레고르 잠자의 가족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아버지는 아주 엄격한 모습으로 바뀌고요. 다정했던 어머니마저도 아들 보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남몰래 안쓰럽게 생각하던 누이 그레테마저도 오빠를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서서히 가족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자신의 혐오스러운 몸을 보면서 치를 떨면서 이 고독 속에서 몸부림을 칩니다. 예.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벗어나는 순간 벌레가 되는 이 딜레마. 이게 그레고르 잠자의 비극인 것 같습니다. 예. 이 책에서 아주 유명한 구절 한두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을 몰래 보살펴주던 누이 동생이 오빠를 멀리하는 부분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하고 누이 동생이 서두를 떼며 손으로 탁자를 쳤다. 이렇게 계속 지낼 수는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께서 혹시 알아차리지 못하셨대도 저는 알아차렸어요. 저는 이 괴물 앞에서 내 오빠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겠어요. 그냥 우리는 이것에서 벗어나도록 애써 봐야만 한다는 것만 말하겠어요. 우리는 이것을 돌보고 참아내기 위해 사람으로 살 도리는 다 해봤어요. 그 누구도 우리를 눈꼽만큼도 비난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 애가 100번 오라 하고 아버지가 혼잣말을 했다. 그때까지도 충분히 숨을 돌리지 못한 어머니는 눈으로 갈피를 못 잡는 표정을 보이며 손으로 입을 막고 소리를 죽여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네,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여기서 누이 동생이 오빠를 괴물이라 부르고 그것이라 부르면서 이제는 우리 가족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판정을 내리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나 이 누이 동생이 나로부터, 그러니까 그레고르 잠자로부터 다 멀어져 버립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레고르 잠자는 아버지가 던진 사과를 등에 맞고 신음하다가 이제 내가 죽는 게 맞다 생각하고 종소리를 들으면서 조용히 죽어갑니다. 사실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 회사든 뭐 어디든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 사회생활 속에서 짓눌린 나머지 고통스러워하다가 일자리에서 쫓겨났을 때 경제적 능력을 박탈당했을 때 겪는 이 고통들을 그레고르 잠자가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육체적인 뭐 질병도 그렇지만은 경제적인 무능력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곤 하잖아요. 그 평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가장 친밀한 관계여야 할 가족마저도 그 사람을 버린다는 냉혹한 현실을 카프카는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내를 다니다 보면은 뭐 노숙자들, 홈리스들도 많고요. 예. 그리고 폐지를 줍는 할머니들도 종종 볼 수가 있죠. 예. 뿐만 아니라 실업 때문에 현실을 견디지 못하고 하염없이 떠도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줄 압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족 안에서 겪어야 하는 심적 고통들을 그레고르 잠자가 대변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슬프게도 그레고르 잠자가 종소리를 들으면서 서서히 죽어가고 난 다음에 가족들은 해방감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누이 동생이 여행을 떠나요. 그 장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는 셋이 다 함께 집을 떠났다. 벌써 여러 달 전부 타지 못했던 일이다. 그리하여 전차를 타고 교회로 향했다. 그들 모두가 탄 칸은 따뜻한 햇볕이 속속들이 들어와 있었다. 그들은 좌석에 편안히 뒤로 기대고 장래의 전망에 대해 논의했는데 좀 더 자세히 관망해 보니 장래가 어디까지나 암담하지만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실은 서로 전혀 상세히 물어보지 않았던 세 사람의 직장이 썩 괜찮았으며 특히 앞으로는 상당히 희망적이었기 때문이다. 지금으로서 가장 큰 상황의 개선은
물론 집을 한번 바꿈으로써 쉽게 이루어질 것임에 틀림없었다. 그들은 이제 좀 더 작고 값싼 그러나 위치가 낮고 전반적으로 보다 실용적인 집을 갖고자 했다. 마치 지금 집은 그레고르가 찾아냈기라도 했다는 듯이 그들이 그렇게 환담하고 있는 동안 잠자 씨와 잠자 부인은 점차 생기를 띄어가는 딸을 보고 거의 동시에 딸이 이 즈음 들어 워낙 고달프다 보니 두 뺨이 창백해지긴 했건만 아름답고 풍요만 소녀로 꽃피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말수가 적어지며 또 거의 무의식적으로 눈초리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며 내외는 이제 딸을 위해 착실한 남자도 찾아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야 그들의 목적지에 이르러 딸이 제일 먼저 일어서며 그녀의 젊은 몸을 쭉 뻗었을 때 그들에게는 그것이 그들의 새로운 꿈과 좋은 계획의 확증처럼 비쳤다. 이렇게 끝나는 소설입니다. 자신의 가족을 부양해 오던 아들이 이 고통 끝에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죽음에 이르자마자 여행을 떠나면서 새로운 삶을 희망에 가득 차서 설계하는 장면이 아주 우울한 여운을 남깁니다. 앞서서 우리 이완배 기자가 네. 사회안전망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 이완배 기자하고는 거의 조율한 바가 없는데 뭔가 텔레파시가 통하는 것 같아요. 글쎄 말입니다. 제가 뭐 오늘은 이 주제로 함께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완배 기자가 정확한 언어로 아주 손끝같이 우리 현실의 문제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여주신다면은 예. 저는 그냥 눌변으로 이런 책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보는 게 어떨까요? 정도로 들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뭔가 어울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인간 존재의 그 소외에 대한 문제, 고독에 관한 이야기, 예, 오늘 카프카의 변신을 통해서 소개받았는데, 참 거대한 벌레로 변해버린 한 남성 그리고 그를 둘러싼 가족들의 전말이 소개된 이 책. 여름에 어디 휴가 갈 때 한 권 여행 가방에다 넣어도 괜찮겠죠, 교수님? 아니요, 여행 갈 때는 들고 가지 마십시오. 조금 우울합니다. 아, 그래요? 사실 이 책을 고른 이유는 부양 의무제 폐지가 오늘 뉴스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양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가족이 헤어져 살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도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마저 굶주리거나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을 받다가 서서히 죽어가곤 하잖아요. 여기에서 이 그레고르 잠자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양 의무제, 자기 자식이 소득은 있지만 나하고는 완전히 연락이 끊긴. 이거 참 참담할 것 같아요. 부모된 마음도 그렇고, 저는 뭐 모르긴 해도 자식도 참담한 마음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화폐가 맺어주는 관계가 아닌 다른 인간관계는 불가능할까? 예. 이런 문제들도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인간 소외의 문제가 1912년에도 관심의 한 부분이었다는 것이 참 놀랍고요. 그래서 그런지 현대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이 카프카는 하나의 좌표 같은 작가입니다. 예. 유대계 독일로 태어나서 프라하라는 동네에서 살은 전기적 사실도 그렇지만은 작품 세계가 특히 현대인들이 몸설치기 힘들어하는 고독과 무기력의 문제를 아주 아프게 파고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그런 작가입니다. 예. 이 카프카의 마니아들은 참 많은데요. 변신을 계기로 해서 성이나 소송 같은 그 걸작들도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저와 유저 사이 소통 랭커와 일반 유저 소통 초보와 게임 사이의 소통 마당을 깔았다네. 그래도 반지 업데이트 반지 유저와 유저 사이 소통 랭커와 일반 유저 소통 초보와 게임 사이의 소통 마당을 깔았다네. 그래도 반지 업데이트 반지 내 몸에 적폐청산 새싹당 콩차가 또 왔어요. 새싹당 콩차 최초 이벤트 2+1
티백 2개를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뜨거운 여름 차갑게 먹으면 더욱 좋은 맛있는 새싹 땅콩차, 내 몸의 적폐청산. 인터넷 구매 전창걸몰닷컴,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우리 정선태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오늘은 따끈따끈한 책 한 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일본의 젊은 정치사상학자 시라이 사토시가 쓴 영속패전론입니다. 영속패전론. 제목이 조금 어렵죠? 예. 영속은 영원할 영자에다가 계속 속자인데요.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패전한다는 것에 대한 논의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부제가 전후 일본의 핵심입니다. 이 왠지 일본 군국주의를 빗댈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드는데요. 이제 얘기 안 해도 PD가 다 알아채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 손바닥 보듯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책은 제가 재작년에 오키나와에 갔다가 오키나와의 나하라는 거기에 큰 서점에 들렀다가 책을 구했어요. 예. 그리고 이걸 우리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일본어 한번 공부합시다 하길래 이 책을 번역해보자 해서 우리 마을 사람들 번역학교를 하나 만들어서 제가 선생 노릇하고 대여섯 분의 학생들과 함께 번역한 책입니다. 예. 7월 달에 나왔습니다. 교수님이 번역하신 책이군요. 어쩐지 지금 제가 그 제목으로 찾아보니까 2013년에 나온 걸로 돼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따끈따끈하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가 싶은데 우리 한국어 번역본 정선태 교수님이 번역하신 책이 나왔군요. 저와 제 친구들, 동무들이 함께 한 책입니다. 예. 이 시라이 사토시는 일본에서는 일본의 우익들을 비판하기로 대단히 유명한데요. 아마 우리 김 PD가 박근혜 정권을 비판한 것 이상으로 일본 우익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결기가 있는 그런 학자입니다. 예.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 일본 우익들을 지탱하는 이념 중에 하나가 이른바 북한 때리기라고 했었잖아요. 예. 북한을 비난하지 않고서는 자신들이 살아남을 영양분을 잘 공급받지 못한다고도 하는데 예. 이 시라이 사토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중이나 반한, 이 반중하면 반중국이겠죠. 중국에 반대하는 것. 예. 그리고 반한이나 혐한이란 말 있잖아요. 예. 혐한. 그리고 북한에 관한 증오 이런 것이 그런데 탐닉하는 것은 포르노에 의존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포르노 의존증 환자들하고 비슷한 증상을 보인다는 거죠. 예. 이 말 때문에 일본의 넷 우익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극우 성향의 네티즌들, 넷 우익으로부터 신랄하게 비난을 받고 그러기도 했는데 아무튼 일본에서는 상당히 주목받는 젊은 학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뜨거운 사람입니다. 예. 제가 이 책을 오늘 굳이 소개해드린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일본을 보면서 한국을 봐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이른바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관해서 왜 이렇게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한번 따져보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이 책을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재미있는 일본의 SF 소설 하나를 말씀드리면은 좀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한국어로는 아직 번역되지 않았는데 일본의 진보적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SF 소설 가축인 야프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가축인 야프는 백인 신앙을 뿌리 깊게 이식받은 일본인 가축이 살아있는 변기로 육체가 개조된다고 해요. 예.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백인들을 숭앙하는 일본인들이 변기로 개조가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변기로 개조된 일본인들이 백인들의 똥만 받아먹고 산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네, 아주 정확합니다. 이제 그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데
가축인 야프라는 이 SF 소설이 일본인의 지금 현 종속 상태, 대미 종속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준 하나의 상징이라고들 해요. 이 얘기가 영속패전론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 책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의 우익들은 철저하게 미국에 예속돼서 미국의 똥을 받아 먹으면서 미국을 등에 업고 달리는 말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예. 이런 어떤 일종의 성도착자 같은 그런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친미는 껍데기로 드러난 부분이고요. 실상은 그 자들이 2차 세계대전만 해도 미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전쟁을 벌였던 귀축 영미 이런 입장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렇게 미국에 의존한다? 어느 정도 군국주의가 완성된다고 판단되면은 미국한테 각을 세우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 김용민 브리핑의 오늘 읽는 책 코너는 네. 그만 접어도 될 것 같아요. 아, 왜요, 교수님? 우리 김 PD가 뭐 다 아는데, 다 알아서 하는데. 하산할 때가 됐군요, 제가. 하산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직 이 책에서 거기까지 나가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여기서 영속패전이라고 말의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영속이라는 계속 패전한다는 얘기인데, 이유인 즉슨 1945년 8월 15일 전쟁이 끝났잖아요. 예. 근데 이날을 일본인들은 종전 기념일이라고 하지 패전 기념일이라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종전일이라고 하지 패전일이라고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일본 지배 세력들은 딱 하나, 미국에 대해서는 패배했다는 걸 인정합니다. 예. 항복했으니까. 그런데 다른 여타,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는 확실히 덜미가 잡힌 거죠. 그러니까 이 패배했다는 걸 인정하고 나서 미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굴중하고 예속돼서 자기의 지배 권력들이 생명을 유지합니다. 단 그 미국을 백으로 해서 미국을 등에 지고서 아시아 국가를 향해서는 패배를 부인하면서 군림하려고 들죠. 호랑이를 등에 업은 늑대꼴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이중적인 태도, 세계 경찰관을 자처하는 미국에 대해서는 정말 굴욕적일 정도로 빌빌대면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큰 소리치는 이런 그 이중적인 태도가 일본 지배자들의 심성을 구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게 전후에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패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 일본의 전후 체제는 그러니까 전후 평화와 번영을 누려왔잖아요. 일본의 전후 체제는 계속해서 패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영속 패전입니다. 예.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은 미국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다른 책을 보면은 우치다라는 사람과 이 시라이라는 사람이 대담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는 아예 속국 민주주의라고 해서 일본을 속국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속국이라는 거죠. 일본의 우익 지배 세력, 그러니까 이 자민당 지배 세력들은 철저하게 속국이 됨으로써 자기를 증명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라이 사토시는 영속패전론이라는 책에서 전후 일본의 핵심이라는 게 결국은 미국에 대한 철저한 예속 구조로 정의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 우익들 같은 경우 지금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시아에서의 전쟁, 범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그 뭐 패전도 인정하지 않으니 범죄 인정은 뭐 더더욱 안 할 테고요. 이게 결국에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지금 이 순간까지 농락하는 이유기도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이죠. 기억에도 이 생생한데 한일 합의라는 게 있었잖아요. 예. 한일 합의에서 최종적 불가역적인 뭐 합의를 한다 이랬는데 그 뒤에 미국이 재촉했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예. 뭐 일본에서도 알만한 사람 다 아는 것 같은데 혹시 그 아십니까? 10만 엔이라는 것을 뭐 주기로 했다 그러잖아요. 예. 그 10만 엔이 일본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죠. 왜냐하면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10만 엔을 제공하면은 그 일종의 배상금이 돼버려요. 그러면 자신들 전쟁에서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돼버리죠. 그러다 보면 그게 패전을 인정하는 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본이 공식적으로 일본군 성노예 할머니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패배를 인정하는
하나의 단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군요.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값싼 사고 한마디도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군요. 네,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요. 그냥 패배를 인정하는 순간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일본이 지배했던 그 식민지 지배 체제에 대한 반성까지를 다 아울러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아주 내적인 비판이나 반성이 동반되는 순간 식민지 체제의 사생아들이 지배하는 자민당의 우파 지배 정권의 존립 근거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일본이 반성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탯줄이 바로 전전이라고 하는데 전쟁 전 군국주의 정권이기 때문에 그 군국주의 정권들이 저질렀던 폐악질들을 반성하는 순간 얘들의 지배 체제 자체가 근거 자체가 무너져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일본군 성노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걸 치고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 의식 있는 그 사람들이 연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계속 이거 물고 늘어진다면은 일본이 전쟁 범죄자라는 자백을 끌어낼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해서 일본은 피하려는 꼼수를 쓰는 거죠. 이 저자도 얘기합니다만은 독일은 2차 대전 이후에 철저하게 반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했잖아요. 일본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만 형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킨 대로 잘할 테니까 우리 좀 봐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아시아에 대해서는 여우 노릇을 하는 거죠. 이 책 읽으면 정말 재밌는 얘기들이 아주 많은데요. 미국이 일본을 길들이는 대가, 이른바 동서냉전 체제 하에서 일본을 길들이는 대가로 조선을 분단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이고야. 그러니까 한국 전쟁을 계기로 해서 일본의 전후 경제가 부흥했다는 것도 다 알려진 사실이죠. 생각해 보면 전범국인 독일을 분단했듯이 전범국인 일본을 분단하는 게 맞잖아요. 실제로 소련이 이 홋카이도 지역을 분단하려고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 역사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래요. 그러면 그 분단된 홋카이도는 소련이 먹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한쪽은 소련이 먹고 한쪽은 미국이 먹고 이렇게 했겠죠. 근데 그 이면 계약이 있어서 천황 제도도 놔두고 일본을 분단해서 지배하는 대신에 한국을 분단하고 우리 한국이 조선이 무슨 죄가 있길래 그 대가로 일본을 지켜줬던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에 빌붙어서 단단히 약점을 잡힌 셈이니까 이렇게 변기가 돼서 미국의 똥을 받아먹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과정에서 오키나와를 미군 기지화 해버렸고요. 오키나와를 또 다른 식민지로 만들어버렸죠. 아무튼 뭐 제가 번역한 책이라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일본의 현실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정말 흥미로운 책입니다. 아울러서 거꾸로 이 한국의 현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옹기니의 말을 쓰면서 얘기를 했는데 일본 전후의 핵심이 영속패전론이라면은 저는 한국의 현대의 핵심은 영속 식민지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식민지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친일 세력들이 이렇게 준동하고 한국 사회의 온전한 진보들을 가로막고 있지 않는가 싶어서 한국 현대의 핵심은 영속 식민지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일본 납치 문제를 둘러싼 북한과의 관계, 그리고 북방 영토, 독도 문제 등등에 대해서도 아주 흥미로운 비판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독도 문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한마디 정리하자면은 독도 문제는 현대 전쟁의 결과다. 그러니까 옛날 지도 뒤지고 어쩌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독도는 러일 전쟁 때 일본이 러시아에 승리하면서 일본 영토로 포함했는데 뭐 식민지 시대 때는 당연히 일본 제국주의의 영토였겠죠. 근데 해방되고 돌려주는 게 맞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일본의 그 식민지 지배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독도 문제에 관해서도 이 시라이 사토시는 뭐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전쟁으로 일본이 빼앗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 영토라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다케시마니 뭐니 해서 일본의 우익들을 자극하는 이유는 그게 또 우익들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이 영토 문제, 영토 분쟁 같은 걸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즉 한국이나 북한에 대한 증오를 끌어내지 못하면은 자기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에 끼어있는 지식인이군요, 정말. 네, 일본에서 속된 말로 잘 나가는 지식인이고요. 상당히 그 진보적인 그리고 이 아시아의 그 새로운 연대를 꿈꾸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의 시민들이 깨나지 않으면은 일본의 우익들이 나갈 길은 또 다른 전쟁밖에 없다. 이런 그 경고를 하기도 해요. 예. 아이고, 이거 뭐 독도 문제에 관련해서도 아주 명쾌하게 한국당이라고 이렇게 못 박은 이런 태도를 보면서 뭐 하여간 덮어놓고 훌륭한 지식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북한의 그 납치 문제 있잖아요. 예. 납치 문제에 대해서도 뭐 정확하게 일을 합니다. 예. 일본이 저지른 죄악들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납치 문제라는 상대적으로 사소한 문제를 전면함으로써 자신들의 죄악을 뒤덮으려고 한다는 얘기죠. 예. 정말 그 일본의 우익들, 이 어떤 꼼수가 있고 그들의 밑바닥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간명하게 정리한 책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교수님, 책 제목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시라이 사토시가 쓴 영속패전론입니다. 예, 영속패전론. 정선태와 아이들이 번역했습니다. 네. 예. 자, 교수님, 이 책 너무 읽고 싶습니다. 당장 구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그럼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트럼프는 어떤 사람이에요? 중국은 왜 티베트의 독립을 반대하죠?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애를 쓰던데 왜 이러는 건가요? 어린이에게 세계를 읽는 눈을 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는 복지 혜택이 많을까요? 이스라엘은 왜 수시로 팔레스타인을 향해 폭격과 테러를 서슴지 않을까요? 왜 남미에는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가 많아요? 이 모든 고민을 시사평론가이자 문화학 박사인 김용민 아저씨가 풀어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동산사에서 나왔습니다. 왜 이러는 건가요?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교수님, 오늘 시가 있는 금요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이 정전협정일이죠? 예. 그래서 한국 전쟁을 그린 시 2편 골랐습니다. 예.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50년대, 60년대 아주 왕성하게 활동한 시인 중에 구상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 구상. 네. 고은과 함께 외자 시인의 최고봉, 투톱.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활동하다가 해방 직후에 필화 사건으로 고초를 겪었고요. 남쪽으로 와서 한국 전쟁을 다시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1959년에는 이승만 정권 때 간첩 조작에 연루되어 고생을 하기도 했었죠. 예. 그리고 1956년에 이 초토의 시라는 연작 작품을 쓰는데요. 초토란 우리가 초토할 때 초토입니다. 아. 전쟁으로 불에 그슬려서 시커멓게 된 땅 이런 뜻이죠. 아, 그게 초토화할 때 초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50년대 전쟁 이후에 한국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시어를 할 수 있죠. 초토라는 게. 예. 이 초토 위에서 새로운 삶을 또 새로운 미래를 상상해야 했을 겁니다. 예. 이 초토의 시는 연작 작품인데요. 이 전쟁의 고통을 초월해서 정말 구원의 가능성을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를 찾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훌륭한 시입니다. 50년대 남북이 극한의 대결을 일단락 짓고 정전이라는 어정쩡한 상태로 마무리 지었죠. 예. 그 상황에서 우리 남북 간의 증오의 상태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지 56년에 쓴 이 작품에서 구상이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시를 고른 이유는 녹음하는 오늘이 예. 정전협정이기도 하지만 세금 문제 가지고 논란이 많잖아요. 예. 이건 순전히 제 공상입니다만은 이런 생각을 해요. 남북이 평화협정을 맺어서 평화체제가 구축된다면 국방비로 소요되는 비용들 만약에 한 10%, 20%만 감축한다고 해도 상당한 복지 비용으로 쓸 수 있는 세금들을 세이브할 수 있을 텐데 예.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의미 없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김PD 생각 어때요? 비슷하죠? 예. 뭐 요즘에 사자방이라고 해서 방산비리도 조만간 이제 조사에 들어갈 것 같은데 정말 우리는 아무 띡소리 못하고 그야말로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무기를 사들이잖아요. 예. 뭐 FX 사업은 물론이고 그런 그 허투루 쓰이는 돈들 그리고 국방비에서 새 나가는 그 돈들만 아껴도 담뱃세를 비롯한 이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그런 논쟁들에 휩쓸지 않고 좀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물론 공상입니다만은. 근데 이런 공상들이 또 현실화되는 게 살아가는데 하나의 맛이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화해를 꿈꾸는 구상의 시, 초토에서 쓴 시, 제목이 초토의 시 두 편 보겠습니다. 예. 하나는 초토의 시 8이고요. 연작이라고 했잖아요. 예. 이제 8이고 두 번째 것은 초토의 시 10입니다. 초토의 시 8은 적군묘지 앞에서 라는 부제가 달려 있어요. 예. 함께 이 맞붙어서 싸웠던 그 적군묘지 앞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초토의 시 8. 오호, 여기 줄지어 누웠는 넋들은 눈도 감지 못하였겠구나. 어제까지 너희의 목숨을 겨누어 방아쇠를 당기던 우리의 그 손으로 썩어 문드러진 살덩이와 뼈를 추려 그래도 양지 바른 두매를 골라 고이 파묻어 때마저 입혔거니 죽음은 이렇듯 미움보다도 사랑보다도 더욱 신비로운 것이로다. 이곳서 나와 너희의 넋들이 돌아가야 할 고향 땅은 30리면 가로막히고 무인 공산의 정막만이 천만근 나의 가슴을 억누르는데 살아서는 너희가 나와 미움으로 맺혔건만 이제는 오히려 너희의 풀지 못한 원한이 나의 바람 속에 깃들어 있도다. 손에 닿을 듯한 봄 하늘에 구름은 무심히도 북으로 흘러가고 어디서 울려오는 포성 몇 발 나는 그만 이 은원의 무덤 앞에 목 놓아 버린다. 여기서 은원이란 은혜로우면서도 원망스러운 무덤이란 뜻입니다. 예. 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적군 묘지 앞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미움으로 총질을 해야 됐는지 왜 그 원한을 풀지 못했는지 그걸 정말 풀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을 얘기합니다. 예. 고향 땅이 30리면 가는 곳인데 북에 고향을 둔 시인으로서는 이게 훨씬 절절했을 겁니다. 사실상 이때는 분단된 지 얼마 안 됐고 또 월남한 사람도 많았고 월북한 사람도 많아서 식민지 시대 때까지만 해도 동무였던 사람들이 아주 많죠.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이. 예. 그런 사람들끼리 총을 겨눴으니 그 고통이 오죽했겠습니까. 네, 적군묘지 앞에서라는 부제가 달린 초토의 시 8 읽어봤고요. 그 다음에 초토의 시 10입니다. 이 시편이 저한테는 더 깊이 와닿습니다. 조국을 심청이 마냥 불쌍하다고 얘기하는 이 초토의 시 10편 읽어보겠습니다. 예. 조국아, 심청이 마냥 불쌍하기만 한 너로구나. 시인이 너의 이름을 부를 양이면 목이 맨다. 저기 모두 세기의 백정들, 도마 위에 오른 고기 모양, 너를 난도질하려는데 하늘은 왜 이다지도 무심만 하다더냐. 조국아, 거리엔 희망도 절망도 못하는 백성들이 나날이 환장해만 가고 너의 원수와 그 원수를 기르는 벗들은 너를 또다시 두동강을 내려는데 너는 오직 생각하며 쓰러져 가는 갈대더냐. 원혼의 나라 조국아, 너를 이제까지 지켜온 것은 비명뿐이었지. 여기 또다시 너의 마지막 맥박이듯 어리고 헐벗은 형제들만이 북으로 발을 구르는데 먼저 간 넋을 풀어줄 노래 하나 없구나. 조국아, 심청이 마냥 불쌍하기만 한 조국아. 초토의 시 10이었습니다. 예. 이연에 나오는 요 구절이
아주 아프게 와닿습니다. 예. 저기 모두 세기의 백정들. 이때 세기는 뭐 10세기, 19세기, 20세기 할 때 세기입니다. 이 세기의 백정들이 도마 위에 오른 고기 모양 너를 난도질하려는데 하늘은 왜 이다지도 무심만 하다더냐. 요 연이 아주 아프게 와닿습니다. 예. 이 세계 열강의 각축 속에서 특히 미소 냉전의 구도 속에서 백정을 열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백정들의 손에 난도질 당하는 이 조국의 이 슬픈 표정들을 신청이에게 의탁해서 가탁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원한이나 이런 증오들은 아직도 매듭이 풀리지 않고 있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북의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자유왕래가 정착되고 남북이 경제교류가 활성화된다면은 그리고 이 군사적 평화체제까지 구축된다면은 그때는 조금은 이 시인이 풍탄에 맞지 않았던 이 원한의 시간들을 조금은 끊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정전협정의 날에 이 생각을 하면서 평화체제가 구축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구상 시인의 그 이후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 이후에 간첩 조작 사건에 잠깐 연루됐다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정치의 환멸을 느끼고 거리를 두면서 뭐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시를 쓰고 에세이를 쓰고 하면서 1919년생이신데요. 예. 2004년까지 살다가 삶을 마감합니다. 예. 독재 정권이 잘 길들였네요. 그 정치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게 만들었으니. 네, 아마 그 시인의 감성 안에서는 이 독재 정권에 대한 환멸이 대단히 깊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 네. 그렇게 심하게 가혹 행위를 당하고 일종의 그 국가 폭력을 당한 거죠. 그렇죠. 국가 폭력을 당한 이후로 길들여진 거 아닙니까? 네. 개인에게는 참 아픈 역사이고 또 그렇게 침묵하게 된 개인사를 제가 비웃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은 정말 나쁜 시대에 험악한 삶을 사셨네요. 예. 네. 그래서 나중에는 종교적인 구도의 시 세계로 나아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구상 시인의 삶을 생각하다 보면은 예. 북쪽에서도 필화 사건을 겪고 깊은 환멸에 빠졌었다고 했잖아요. 예. 그것처럼 이 남쪽에서도 또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돼서 이런 고통을 당했으니 남북에서 공이 얼마나 깊은 고통을 체험해야 했겠습니까? 예. 아직 그 최인훈 선생이 쓴 광장의 명준이라는 인물이 생각나기도 해요. 예. 이 남한과 북한에서 동시에 이용당해야 했던 그리고 결국은 제3국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광장의 주인공 이명준이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예. 사실 이런 사람들은 뭐 소설의 인물이긴 하지만 여기 구상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시인 김수영도 그렇죠. 인민군에 있다가 예. 거제도 포롱수에 잡혀왔다가 거기서 당했던 정신적 외상들이 자기 시세계에 어떤 원형을 형성하기도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이게 분단의 고통들입니다. 정전이 아니네요. 예. 이 마음속의 내전은 뭐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루빨리 이 정전 체제가 그치고 평화 체제가 완성되면서 뭐 더 나아가서 전쟁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완전히 식히는 그런 시대를 함께 또 갈망해 보겠습니다. 네, 뭐 쉽지는 않겠지만은 중국이라는 미국이라는 러시아라는 일본이라는 강대국들이 있어서 예. 아마 뭐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예. 그래도 그 길로 가야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영속 식민지 체제에서 네. 비로소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일주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